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에게 줬다는 1억 원이요. 이건 현금 5천만 원과 그 논란의 관복부 5천만 원 전해지는데 오늘 한학자 총재가요. 구속영장 청구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했을 때와는 달리 오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여야 대치는 막말이 난무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는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오늘 법사위는 또다시 난장판이 됐습니다. 특검,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말씀드린 대로 한학자 총재가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호 씨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문제 호소하실 건가요? 네, 심사가 오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특검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 총재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때와는 조금 모습이 달랐어요. 오늘 좀 중요한 날이긴 하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통일교로서는 그리고 한학자 총재 개인으로서도 어떻게든 구속은 면해보려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의 그런 목표일 건데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사실 특검 소환해서 조사받고 나갈 때 이제 들어올 때는 그냥 걸어 들어왔는데 나가면서 휠체어 타고 나갔을 때 기자들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당히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그렇죠. 내가 왜 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좀 거친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특히 이제 그 변호인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건강상의 문제, 고령이다 그런 점에서 불구속 수사 재판해달라라는 게 이제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휠체어 타고 들어와서 또 좀 일찍 도착했잖아요. 그런 좀 비교적 성실한 그런 실질 심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은 면해보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훈 부회장님, 그러면 이게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갈 때하고 법원에 이렇게 영장 심사 나갈 때 피의자가 태도가 좀 달라집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갈 때는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설마 나를 청구하겠어라고 하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범죄 사실을 부인했더니 영장을 청구해버리면 이제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바로 구속되는 상황이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나가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하지? 뭐 내가 들어가면 통일교는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들 질문에 답변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범죄는 중대한 것이고 굉장히 증거인멸 우려도 있잖아요. 혐의가 4개예요. 지금. 그렇죠. 혐의가 4개나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전달한 거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사준 거라든가 또 그 돈을 교회의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도박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이 교사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본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은 도주 우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83살이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설마 내가 도망가겠어? 내가 지금 구속되면 건강에 굉장히 위험해져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 부분에만 오직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지만 만에 하나 기각된다면 이 지금 한학자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될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서 영장심사 전에 그 내용을 보면은 고령인 거 강조했고 도망치지 않는다 이 부분 강조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부인 전략을 강하게 쓰시다가 예. 한학자 총재가 이제는 동정 전략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부인 전략이 별로 먹히질 않은 것 같아요. 이 부인 전략을 계속해서 이게 통했다면 뭐 영장 청구까지 안 가고 그냥 세계본부장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주도해서 하였다. 이렇게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이렇게 한학자 총재까지 온 것을 보면 부인 전략이 통하지 않아서 오늘도 뭐 처음부터 실질심사 오실 때부터 보면 휠체어를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면 동정 전략을 계속 써서 건강상의 이유로 뭐 내가 만약 구속이 되면 자칫 큰 문제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재판부를 좀 압박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한학자 총재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리고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다면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해서 자신의 혐의를 면탈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특검이 계속해서 영장 담당 판사에 계속 얘기하면서 예. 구속을 아마 시킬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오늘 영장이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계속 면탈하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려는 그런 교사를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건강이 나쁘지만 하지만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약간 있지만 고령이고 뭐 도주 우려가 없다면 굳이 뭐 저분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뭐 인권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특검의 날이 워낙 기세가 등등해서 영장 전담 판사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통일교 측에서는 이제 참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고령 그리고 인도적 배려를 강조했는데 특검 조사에서 뭐 최 의원님 말씀대로 워낙 다 부인하고 교리를 설파한 정도가 되면 이게 앞서 뭐 구속영장 심사 때 보면 증거인멸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거든요.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이미 구속이 됐고요. 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관건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총재 간의 묵인과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나름의 증거를 객관적 정황들로 법원에 소명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역시 관건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특검이 신청한 법원 영장에 대해서 법원 영장이 비교적 좀 원활히 나온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이번에도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그때도 범죄와 관련해서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전반적인 그 상황을 고려하면 불구속 상태 재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뭐 한 60% 정도는 발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높게 보시네요. 발부 가능성에. 그럼 이수근 부장님 만약에 검찰에 출석할 때하고 법원에 출석할 때 좀 태도 다르고 구속이 됐을 때 안 됐을 때하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오늘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범죄 사실 자백할 겁니다. 예, 아주 높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일단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윤영호 전 법무장이 구속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권성동 의원에게 줬던 1억 원의 사진도 있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로 작은 돈이지만 뭐 요긴하게 쓰십시오. 이런 취지의 문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한학자 총재의 승인이 없었으면 본인이 마음대로 한학자 총재의 돈을 갖고 가서 줘버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학자가 어차피 범죄 사실을 범했다는 것은 거의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지금 통일교에서 참 어머니, 약간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교단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83살이고 예. 건강이 악화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구속됨과 동시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범죄 사실을 다 자백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총재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보석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범죄 사실도 이제 다 자백하고 있고 예. 모든 사실관계를 털어놨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보석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한학자 총재가 나이가 더 많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만 되면 범죄 사실을 그냥 바로 자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변호 전략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뀌어야죠. 일단 엄청나게 정관들을 선임했잖아요. 예. 근데 구속이 돼버리면 실은 정관은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 정관들을 다시 쓰려면 보석을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예.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이 빨리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구속이 되면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마치 서희건설 회장이 제가 좋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보석도 주고 브로치도 주고 팔찌도 줬습니다. 하니까 구속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석 청구. 뭐 뒤에 윤 전 대통령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그때 한번 보고. 그런 와중에 조금 언론 보도 나온 거 하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 권성동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의원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를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았던 거를 특검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윤심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최 의원님. 이 당시에 먼저 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윤심을 파악하려고 통일교에서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뭐 여러 정황을 보면 뭐 통일교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목적이 있었다. 예. 그렇게 뭐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유력한 후보로 뭐 나선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 1월 초쯤에 드롭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결국에는 통일교가 좀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통일교가 뭐 지원을 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좀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당시에 뭐 김기현 의원이 뭐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그 일찌감치 김기현 대세론을 형성해서 예. 김기현 의원이 뭐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뭐 당선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이런 문자는 조금 당시의 전당대회와는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이게 뭐 범죄로 연결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통일교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혐의는 김건희 여사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과연 금품을 제공하고 과연 어떠한 그 통일교 교단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예. 이 부분을 특검이 아마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본부장 윤모 씨란 분이 크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혐의가 만약에 구증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가 별로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를 좀 이번에도 짚어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만약에 빠진다면 이번에도 수사 동력이 조금 상실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특검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를 이번에 특정을 해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전당대회 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뭐 예. 이런 의심도 드는데 어쨌든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을 밝혀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중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특검의 숙제인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별건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을 때 이것이 국민의힘에게 해서 어느 정도로 확장되느냐가 관심인데 지금 요게 뭐 그거를 여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권성동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안 했으니까 뭐 다른 쪽으로 확장해서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16가지 혐의 중에 건진법사가 통일교와 김건희 씨의 어떤 가교 역할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으로까지 이게 일파만파 번져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관련해가지고 자꾸 윤심을 물었던 것은 누가 가장 확실하게 지금 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고, 예. 그 윤영호 본부장하고 건진법사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몇 명이나 필요한가? 그랬더니 10,000명. 그리고 책임당원이어야 되고 3번 이상 당비를 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고받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2023년 38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그때까지는 그랬었죠. 2022년 11월 현재까지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김기현 후보에게로 그게 넘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황들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얘기가 문자가 오고 갈 즈음에 통일교에서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는 집단적으로 그 입당 원서 이런 것들을 써서 가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게 할당을 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하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가 있고 특검이 이제 그런 내용들도 확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조직적인 어떤 개입, 의혹, 당내의 어떤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일정 부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지만 이 부분은 이제 한학자 총재의 영장에 적시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비서실장도 함께 받는 거 아닙니까? 영장이 그렇죠. 같이 청구가 돼서. 그런데 윤영호 씨가 뭐 1억 큰 거 한 장, 뭐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과 문자, 동석자에게 문자 주고받고 이런 걸 제외하고라도 그 윤영호 씨의 부인이 재정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재정국장과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과의 주고받은 문자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김건희 씨 선물도 참 어머니의 결정이고 대선에서 보수 주자로 픽했다. 그것도 어머니의 결정이고 그다음에 대선 지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특검에 나가서도 교리를 설파하고 내가 독생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에는 통일교의 어떤 현안을 국가 정책화하려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도 하나 확보를 해서 어떻게든 제도권 정치 안에 그 정치권 안에 들어가서 뭔가 정책을 조금 펼쳐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일련에 이렇게 쭉 타임라인상 전개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이 뭐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다 없다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가 없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통일교 측에서 너무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또 도와달라 이런 문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6개 혐의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고 김건희 씨 자체도 여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이 내용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은 몇몇 잠재자들도 요청이 오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거여서 얼마나 뭐 관여돼 있고 이 부분은 좀 특검 수사를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 좀 논란이 되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증인신문 소환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지금 좀 시들해지니까 국민적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또 야당의 어떤 정치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뭐 한동훈 대표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지만은 그 주류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굳이 창포인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이 정말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 그다음에 필요한 분들 조사를 하는 게 맞지 특정인 한 사람 오라 가라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려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들어가서 표결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본인 입장은 충분하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한 번은 나가서 저는 그 충분한 해명과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폐문 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승훈 폐문 부재. 이게 뭐 당사자가 없어서 전달을 못했다는 건가요? 그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안 받더라도 가족이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가족이 받아도 돼요? 네, 근데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뭐 일부러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걸 꼭 받지 않아도 본인이 출석하겠다라고 법원에 통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계엄 해제 표결을 다 했다. 내 주자인 2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서 해제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강하게 얘기했고 자신의 어떤 역사적 소명인식을 해소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가서 증언하기는 어려운 거죠. 배신자로 찍히면
국민의힘에서 다시는 정치로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유승민 의원의 전철을 밟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폐문부제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선두주자로 나서서 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응했고 나를 따르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꽁무니 빼는 모습이어서 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내 책에서 보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 또 책의 증거 능력은 없거든요. 결국 증언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일 23일이면 내일이에요. 근데 상황은 이렇고 그러면 내일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가 라방할 때 가서 전달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의 형식은 엄격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피고인이 아닌 상황에서 라방하는 것으로 쫓아가기는 좀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정관재 대변인,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김대식 의원이 저 얘기하기 전에 단서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정치적 판단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이승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보수 진영 내에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 보복성으로 무작정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외 집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직전에 전 대표를 지낸 사람이 특검이 부른다고 해서 나가서 뭐 수사에 응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그 증인 요청에 참석할 필요 없다라고 저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지역 일정을 일부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장 그러면 내일로 예정된 그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뭐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봐야겠죠. 뭐 지방 일정을 시작한다, 그렇지 않는다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내일 그 증인 신청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방 일정, 지역 일정이라는 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아세요, 정관재 대변인? 제가 뭐 예전에 했던 얘기왔던 그런 맥락일까요? 지금 보도만 보면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식의 일정이 짜여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확인은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최 의원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스탠스가 맞다고 보세요? 아니 그 거제도 가시고 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답사도 가시고 했으니까 폐문부제 안 되겠습니까? 좀 받지를 못할 편지를. 그러니까 뭐 거기는 비판을 하기 어렵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이 원하는 뭐 일시와 장소에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정적 증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뭐 책에서도 썼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말로 다 했고 그것보다 더 이상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데 그런 결정적 증언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지금 지방 일정도 바쁜 정치인을 자꾸만 부르는 것은 이건 이 특정 정치인을 그 불리하게 하거나 그리고 이 사람의 지위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평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증언을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점점 더 평판이 나빠지겠죠. 그렇겠죠.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 이분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 이익도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개인적 이익이 국가적 이익을 보다 아주 너무 떨어져서 국가적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국가적 이익에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보고 지금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나 지금 재판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좀 그 불리함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 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변호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모습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특검은 오늘도 뭐 재차 촉구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권한은 법원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일단 뭐 내일 출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지금 소환 참고인 조사에 응하라고 하는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 조사받은 의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갔어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도 출석해서 다 참고인 조사에 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를 왜 못하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12.3 계엄 당시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가장 아주 재빠르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국민과 함께 이 불법 계엄 막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거 보고 안심했다는 국민들도 있고 늘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듯이 금과 억조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란 정당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 보낼 때 우리는 18명의 의원이 해제 결의에 참여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왜 참고인 조사에 응해서 얘기 정도를 못했는지 제가 의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 전 증인 신문에라서 좀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폐문부제니 뭐 강제구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특검에서 강제구인까지를 하겠습니까? 많은 참고인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참고인 그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상황 속에서 대표는 국회로 오십시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당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는 거였는데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또 예. 정치를 크게 하려고 하는 꿈이 있다면 뭐 이 정도 참고인 조사 혹은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고서 어떤 꿈을 꾀하겠다는 것인지도 저는 알겠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갑니다. 예. 또 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소식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보석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뭐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들을 이승훈 전 부회장 보면 이런 뭐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보석이 허가가 된다면 앞으로의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계획이다. 지금 공판 다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상황이고요. 예. 내가 보석해주면 재판 나갈게. 마치 웃긴 얘기인 것 같고요. 예. 평소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하면서 변호사들과 함께 자신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가고 마치 속옷바람으로 자신을 강제 인치하는 것까지도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보석 신청하면서 보석해주면 나갈게요. 이 말을 믿을 국민들도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지기현 판사가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봐주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기현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기현 재판부가 아닌가요? 아마도 뭐 추가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한 재판부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거기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보석 신문기일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해 보인다. 예. 만약에 정말로 보석을 받고 싶은다면 정말 재판부터 열심히 하고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신뢰도 회복하지 않고 보석만 신청하는 것이 예.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염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을. 그런데 오늘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면 방문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뭐 이상한 데서 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부 비판,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어가지고 방문 조사 검토 안 하다 검토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예. 강제 구인하지도 않고 그냥 골석 재판을 계속해 왔잖아요. 왜 강제 구인 시도는 한 번도 재판부 차원에서는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치소 가서 두세 차례 실패했던 거는 특검에서 소환 조사하는 것을 아주 극렬 저항하면서 속옷바람으로 저항하면서 안 나가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내란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골석 재판을 9번인가 10번째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얘기는 했습니다. 불출석한 것으로 비롯되는 어떤 불이익은 다 감당해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선언은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강제구인 시도를 왜 재판부 차원에서는 안 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냥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한다? 어떤 방식으로 그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건에 대해서 보석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관저에 있을 때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거 방해한 그 상황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석을 청구한 거죠. 제대로 방어권 행사하고 내가 또 건강이 나쁘니까 예. 나가면 이쪽 재판에도 잘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재판도 안 나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재판을 성실하게 나오겠다고요? 보석을 예.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먹히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도 보면은 지금 이번 주에 일정이 잡혀 있는 게 특검이 이제 25일 날 이완 화백 그림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이죠. 24일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려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달랐거든요. 두 개 다 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여러 가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그림을 주고 예. 그리고 공천을 받는 것을 시도했다. 그리고 공천이 되지 않으니까 국정원에 어떤 직책까지 받았다. 이런 매간매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림을 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해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위작이다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해명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냥 여러 가지로 말 안 하고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그리고 자초지종을 좀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어떻게 외래 진료도 했죠. 예, 진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증거를 갖고 좀 제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금 아주 건강이 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그것도 예. 또 의문이네요.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법정형은 제일 낮은 경우가 무기 금고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박해받고 있다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큰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이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확정심이 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용될 건가 이견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본인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아마 변호인들하고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그런 좀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종 형량을 받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재판도 응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무고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국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을 살펴볼 텐데 오늘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역시나 또 파행이 됐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오늘 배부해드릴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주신문 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선진화법 위반 경고해 주세요. 박광수 서울 남부지검 사건과장입니다. 언론에서 법사위를 추나 대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과의 이게 대결인데 참 이거 어디다
그러면서 최 의원께 여쭤볼게요. 추미애 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조금 서로 동료 의원들에게 대한 좀 예의가 좀 너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국회 출입해 보면 사실 의원들이 저 상임위에서 조금 뭐 할킬 듯이 뭐 싸우고 하지만 뭐 서로 또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하면 또 수구를 들어서 사실 뭐 의원들이 법안 발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안 발의하면 이게 자기 당 의원들한테만 이게 도장 받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의원 해보셨겠지만 다른 당 의원님들한테도 이 도장을 좀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암묵적인 협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강훈식 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의원 하시다가 지금 대통령실 가 계십니다만 저분들하고도 뭐 하여튼 대통령실하고도 이 야당 의원이 또 협의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것이 바로 정치의 이 장막 뒤에 뭔가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야는 너무나 그런 것이 없이 정치적 교착 상태가 너무나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저게 국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무 법안도 저렇게 되면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서로 핥히고 서로 물어뜯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회의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게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감사를 선임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 추미애 위원장이 뭐 이런 뭐 지금 여당 측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지방법원장이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 간사를 하면. 그러면 사실 추미애 위원장 그 남편께서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추미애 위원장도 그 남편이 법조인인데 법사위원 하면 안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말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경원 의원 간사시켜주고 그리고 이 조금 협치할 부분은 협치를 해야지. 저렇게 계속 싸우면 법사위가 사실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될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의 교착 상태가 너무나 심해진다. 아니 뭐 이 부분 나경원 의원 간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너무 명확하게 저희가 그 얘기를 몇 번이나 이제 전에 드렸었는데 문제는 글쎄요. 이승훈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오히려 지금 법사위가 저런 식의 대결을 좀 부각시키려는 거는 없는 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윤석열 오빠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여야 불문하고 다 쓰고 꺼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요. 법사위가. 그렇죠. 이게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이 좀 돼야 돼요. 국민들도 검찰 개혁안이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써서 검찰 개혁보다는 이 단어에 좀 더 집중하게 된 측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실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호감 있는 의원으로 좀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일부에서. 일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계속해서 추미애 의원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또 투정 부리는 것 같은 모습들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서로의 지지층에게 나쁘지 않다? 굉장히 안 좋죠. 두 분 다에게 저는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단호해야 되겠습니다만 언어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은 주의를 서로 간에 하는 것이 또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안정감과 효능감을 줘야 되고 또 검찰 개혁 입법 과제는 굉장히 신중하고도 대한민국의 굉장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장과 또 법사위원들이 조금 더 성숙되게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개혁 입법에 좀 더 치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어떤 저런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김 의원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시니까 뭐 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출입했을 때 저렇게 싸우고 국회의원들이 저 소위 회의실로 간다거나 저녁에 만나면 다시 친하게 지내고 하는 문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은 과거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조금 대립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석에서도 조금 저런 과거처럼 아예 낮엔 미안했어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정치 문화가 조금 나쁜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특히 지난번에 간사 선임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아예 갈래대로 해줘야지 이거는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 그 말 때문에 예. 사실은 관례대로 안 했던 그 부분보다 본인이 얘기한 초선은 가만히 있어가 더 많이 부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착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오늘도 사실은 입법청문회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관봉 띠지 그 분실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수사관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오늘 예. 이제 그 담당 검사들이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간사가 선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대결이 또 극한으로 치닫고 하다 보니까 감정 싸움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금 딱 적용하자라고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아직은 미정이었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간사 선임권에 그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정이었는데 그냥 법사위는 그대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제는 감정이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사를 빨리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전향적으로 조금 1대1로 만나서라도 나경원 의원이 추미위원장을 만나서라도 이 부분은 그냥 조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알겠습니다.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국회에서는 보신 대로의 모습이었고 어제 장외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죠.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말살 특검 합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우리나라 주적이 어딥니까? 그렇게 북한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소리는 지난 정권들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나 듣고, 예? 들 아닙니까 정말? 예? 장외 집회에서는 발언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은 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저 대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집회를 한 거는 지지층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효과가 났다고 보세요? 어제 집회를 할 만은 했겠죠. 예. 법사위에서 여당이 간사도 안 시켜주고 이러니까 도저히 국회 내에서는 뭘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좀 알려보겠다는 심정에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정당의 진위를 전하는 것인데 어제 일부가 아니죠.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을 대통령을 부르지 않고 네.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러한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예. 그렇다면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 나간다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은 혁명을 하자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상대를 비판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전제를 허물어뜨려 버리고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조금 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초반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죠. 대통령께서 다자외교 현장에 유엔으로 나가시는 날인데 예. 어제 저렇게까지 조금 저는 좀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말을 하신 것은 예. 이게 조금 실수가 있었다. 이 집회에서 예. 좀 부드럽게 그리고 강한 메시지로 상대 정파를 비판할 수도 있는데 꼭 상대의 호칭 다 빼버리고 욕설을 해서 꼭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말이 오늘 추미애 위원장이 한 것처럼 윤석열 오빠 이런 조롱성 말이 비판받는 것처럼 제1야당도 조금 품격을 지켜서 비판을 한다면 좀 더 나은 그런 그 지적이 아닐까. 그런 지적이 따갑게 가지
저렇게 막말을 한다고 해서 따가운 목소리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다음 집회가 있다면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이 뭐 여러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도 안 붙인 것 같아요. 이재명 끌어내야 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예 당선 무효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번 대선이 선거를 부정하는 의미잖아요. 뭐 김민수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 일부 예. 조금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 정도는 야당 대표로서 또 5년 8개월 만에 우리 당이 주도한 장외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장외 집회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완전히 원내에선 핍박받고 있다. 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들을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장외 집회를 선택한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이번에 장외 집회를 하는 두 가지 이 목적이 입법 독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리겠다. 또 하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키기 위한 측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련의 상황들을 지금 원내에서만 막을 수 있는 아주 평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선택한 이것이 저는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물론 그 원내에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해야겠지만 예. 지금 보십시오. 법사위 돌아가는 거.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독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회가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장외 집회를 택한 것이고 예. 저는 이것이 장기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10월부터는 당장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원내에서의 그 정치 투쟁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이 아니라 종로 광장시장을 먼저 갔어야 됐다. 박정화 의원은 이런 의견도 밝히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대구역은 안 가신 건가요? 동대구역 안 갔습니다. 예. 뭐 지역구 일정도 있었고 아직 국민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장외투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글쎄 동대구역 광장보다는 우리 종로가 있는 광장시장을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파악한 바로는 이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사법 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메시지 좀 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한번 이렇게 의기투합하자 정도의 다행히 뭐 그렇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시즌 2가 되기에는 그때 황교안 대표는 거의 매주 했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장외투쟁이라는 거는 여론전을 하고 그 여론의 힘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민주당 여권에서 보기에 어제 장외투쟁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명분도 없고요. 실리도 없고 국민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장외투쟁이어서 왜 했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장외투쟁을 왜 하는지 국민의힘이 그 메시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왜 하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보니까 뭐 야당 탄압 그다음에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을 무슨 독재로 가기 위한 뭐 수순이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광재 대변인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얘기였지 않습니까? 뭐 입법 독재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또 그건 별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왜 장외투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에서조차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 설득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100일 간 넘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도무지 먹히지를 않죠. 더군다나 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 야당 탄압이다,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도 주국 야광, 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광화문에서 장외투쟁 많이 해봤죠. 그러나 주국 야광을 저희가 외쳤던 것은 나가는 건 쉽지만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국회가 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투쟁의 장소인데 들어온다 치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다 해소가 됐다고 얘기할 건가요? 그런 점에서 박정호 의원이 광장시장 먼저 갔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민생 위기, 그다음에 내일 모레 곧 국감인데 추석 연휴 지나면 국감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국회 내부에서 어떤 그 야당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분도 다음 주에 서울에서 집회가 열려도 서울에 그 현역 몇 명 안 되잖아요. 11명 다 아마 참석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은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 수도권 서울 지역 가지고 있는 분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것 같고 또 하나가 2월이었나요? 탄핵 반대 집회 대구역 앞에서 했을 때 하고 비교해서 뭐 모인 인원이 뭐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와 비교해서 동력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숫자는 적었죠. 과거보다는. 그러나 뭐 어제 사실 그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만 뭐 어떤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어제 근데 토요일, 일요일 서울에서 대단히 행사가 많았습니다. 뭐 마라톤 행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소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그 국회의사당에서 한 2번 정도 장애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매우 밖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외쳐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에서 한 것은 여러 가지 전국적인 장소 상황도 감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장소 상황을 보면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분들 밀어내고 저렇게 장애 집회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통이나 그리고 행락객 나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장소를 또 정했고 그리고 또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을 정했고 이러한 지도부 차원에서 기술적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맹목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도부에 물어보니까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화해서 강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론도 볼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제 좀 제가 지금 비판 좀 했다시피 조금 심한 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그런 것은 좀 조절도 할 것이고 장소 설정 그리고 뭐 인원 동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께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좀 던져서 순기능적인 효과를 좀 거둬올 것으로 좀 앞으로는 예측을 하면 봅니다. 그러면은 2차가 서울에서 27일로 예정돼 있으면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이면은 뭐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국정감사가 사실 연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10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런 장애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당에서 규탄 집회의 성격과 그 맞지 않는 깃발이나 이런 거 좀 삼가해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어제 윤호개인 같은 깃발 같은 게 종종 눈에 띄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사전에 많은 그 공지를 통해서 장애 집회를 하는 본질과 어긋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피켓까지 검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음번 장애 집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그 과도한 주장들이 과연 이 장애 집회를 하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성 지지자들을 품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하게 보여져서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받는다면 그게 장애 집회를 하는 실효적 이익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부회장께서는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장만 뛰고 있고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심장만 과도하게 힘들게 만드니까 지금 온몸이 못 움직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개구리가 우물에 빠지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물을 때려서라도 우물을 없애서라도 사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우물은 깰 생각은 않고 계속 튀어오르기만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좀 없어 보이고 언제적 얘기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는데 윤 어게인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심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그리고 윤 어게인 뭐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강성 지지층을 얻어서 당대표에 됐어요. 그래 당대표 됐으면 변해야죠. 아직도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보겠습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변하지 않으면요. 국민의힘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고 윤 어게인만 계속 외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겠죠. 위헌 정당이 되는 것이고 해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해산 신청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해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이 또 다음 총선 때 완전히 해산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변해서 지금 여당과 이재명 정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변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심장조차도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부 의원들이 이제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서야 된다. 이게 추석이 끝나고 나면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아갈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국민의힘이 하지 않더라도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 중도층 민심이 상당 부분 민주당에서 좀 떠나 있다는 여러 가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돼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초반에 8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같은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50% 초반대에 지금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지금 그리 높지가 않아요. 오늘 뭐 나온 걸 보면 국민의힘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여당이 역할 전이를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와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계속 뭐 내란 정당 프레임에 야당을 가두고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수권 정당으로서 지금 집권당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야당의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중도 민심이 조금 여당에서 이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중도 민심을 잡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과거의 황교안 대표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아스팔트만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보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도 지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분이. 이분이 원래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 사실 검사 출신보다 더 꼼꼼해요, 보면. 이게 보면 굉장히 꼼꼼한데 이분도 굉장히 그걸 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보면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자기가 야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볼 것인데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저는 조금만 좀 더 노력한다면 중도 민심으로 다가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거 2018년 지방선거처럼 참담한 참패는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는 지금 뭐 어제 조금 험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렇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중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씩 나가면서 그러나 지지층도 챙기는 그러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중도를 잡는 데는 아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어제 발언에 이어서 오늘 정청래 대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참 이 단어가요. 범죄단체에서 쓰는 은어입니다. 근데 은어까지 등장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외투쟁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합니다. 장외투쟁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장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있고 어제 장외투쟁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썼던 단어는 이제 속된 표현이라서 방송에서는 쓰지 않는 말인데 지금 서로 여야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단어를 내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먼저 얘기해놓고 이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한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된 게 정치권이 점점점 더 수준이 하향 평준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어제 동대구역 집회 같은 곳에서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또 중도층에게 소구력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생각이었다면 저는 공식적으로 어제 그 집회에서 불법개헌과 내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였다면 아마 소기의 목적을 1000%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막 섰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체제의 그 잘못된 참담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탄핵의 강 건너겠다. 대구 가서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원외 당대표가 젊은 청년 정치인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당대표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반면교사 삼을 생각을 안 하는지. 어제 대구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아마 국민의힘이 바라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이런 비속어 같은 단어나 써가면서 여당 대표를 폄훼하는 이런 발언들이나 하고 집회를 했으니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최약체 지도부라고 폄하하는 좀 감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거 정광재 대표께서 지금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로를 때리면서 서로의 정치적 위상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 게 싶습니다. 두 사람들의 이런 거친 말이 오고 갈수록 아마도 본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운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여러 같은 지지를 받아서 사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도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두 사람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두 분은 이런 얘기한 거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본인 두 사람에게는 다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서 이 같은 그 대치 국면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도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실은 서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됐고 또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협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는 좀 싸우더라도 협치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에게 얘기 드리면 지금 자꾸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하는데 아니 독재 정부가 본인 당 대표 되자마자 며칠 만에 좀 회담하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 들어야 되니까. 독대까지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처럼 소통하는 정부가 없다. 그리고 실용적인 정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좀 협치하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하지 마시고 국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이 방송에서 조갑재 대기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재 정권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분간은. 고맙습니다.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I'd like to have a meeting. I get along great with him.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Kim Jong-un in the appropriate future.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보신 대로 오늘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서 박홍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의미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전제를 깔긴 했지만 일단 만나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 29일에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그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대화를 하더라도 그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이전같이 이번에는 확실히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이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정 수준 서로 간의 이 협상 또 혹은 서로 간의 그런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그 회담의 주도권과 또 회담의 의제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핵군축 협상을 하려면은 나와라 이 얘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 2018, 19를 많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의제를 갖지 않고 서로 간에 북한식 표현을 하면 순회회동,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담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 측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자신들의 조건이 있다 말씀드린 핵 군축 협상을 하고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하나의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지가 관심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누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좀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시나요, 교수님? 그 부분은 아직은 좀 힘겨루기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7월 29일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했더니 7월 29일 김여정 담화가 나온 바로 즉시 백악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입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화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얘기했던 그 조건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비핵화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전향적인 입장을 통해서 꼭 그 대화의 그 명칭 자체가 비핵화든 아니든 상관없이 만날 수는 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거든요. 예. 이때 혹시 빠르면 이때 좀 공개적으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글쎄 유엔 총회에서 그간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4차례에 거쳐서 유엔 총회에서 했던 연설들이 있는데 그 연설들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갖고 얘기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설을 하더라도 말씀드린 이게 주도권과 의제를 놓고 이미 뭔가 담판이 이미 회담이 일정 수준 그 장외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요. 만약 얘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하게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김정은과 관계가 좋았고 김정은은 내가 대통령이 된 걸 반길 것이며 나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할 가능성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는 에이펙이 좀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요? 글쎄 그것도 전 좀 조심스러운 게 이번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중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많은 사안들, 특히 여러 가지 그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중점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혹시 와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2019년 6월에 있었던 판문점 깜짝 회동을 많이들 기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SNS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도 그런 식으로 만약 불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도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동시에요. 우리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걸 아주 강하게 천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략입니까? 아니면 지금 북한의 진심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국가 전략 노선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2023년 12월에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오늘 나왔던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른바 진보든 이른바 보수든 이제 북한은 뭐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이제 그 얘기를 김정은이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고요. 예. 뭐 어떤 형태의 한국 정부라도 다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상대하지 않겠다. 그 북한은 한국을 이제 뭐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적대시하겠다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얘기 중에는 통일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그랬죠. 그 얘기까지 같이 붙어서 했기 때문에 글쎄 뭐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한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이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지금 동결이라고 하면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핵 보유 현재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일까요? 그거는 좀 복잡한데요. 예. 동결에서 현 정부의 입장이 중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동결과 중단은 매우 다른데요. 동결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북한이 이제 동결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동결하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되고 직접 가서 그걸 검증하는 절차까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의 뭐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인터뷰를 보면 이게 동결이 아니라 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어로 타임즈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스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 중단이라는 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일정 수준의 핵 개발은 중단할 것이야. 그렇게만 얘기하면 대화의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발표된 최고인민회의의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 그것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정확히 나오는데 현 집권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den과 비핵화론도 우리는 명백히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지금 앞으로 이제 9월 말 10월 초까지 좀 어떤 상황이 좀 펼쳐질까요? 9월 말 10월 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김정은의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도 그것을 겨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은 9월 3일 전승절에 북한이 참여한 것부터 시작인데요. 전승절 참여를 통해서 일단은 다시금 북중 관계가 그간 안 좋았는데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트럼프와의 이런 대화의 가능성을 여는 그런 입장도 중국의 뒤를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9월 달에 뭐 곧 있을 유엔 회의에서 그 연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어떤 입장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이펙 회의에서 미중이 만날 때 아무래도 한반도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의 국제 9월 10월에 진행되는 10월 11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이벤트에 나름대로 북한도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작 생태계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영화 산업을 좀 근본에서부터 좀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차가 조금 많이 막혀가지고 배우분들과 감독님 도착한 시간이 조금 한 몇 분 정도 후면 도착을 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정신과 전문의이자 위아래쪽을 모두 휘감는 존재.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영상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배우 정우성 씨가 혼외자 논란 이후 1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정우성 씨는 부산영화제와 함께 진행되는 9일 영화상의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배우 윤여정 씨 역시 오랜만에 국내 영화 행사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여정 씨는 이번 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작품이죠. 결혼 피로연의 주연 배우로 감독 그리고 동료 배우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할 인물이 괴수물이라고 해서 예. 크리처 장르의 대가라고 맞아요. 꼽히는 분이죠. 판의 미로란 작품으로 유명한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도 이번 부산 영화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델토로 감독은 개막식에서 배우 신혜은 씨와 애교 배틀을 벌여서 이게 눈길을 끌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혜은 씨가 카메라에 잡히니까 뭐 볼하트 이런 애교를 막 선보였거든요. 이러고 나서 카메라가 델토로 감독에게 넘어갔는데 이 감독이 굉장히 센스 있게 깜짝 애교를 보여준 겁니다. 덕분에 영화제 분위기가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다. 이런 후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윤여정 씨의 발언이 좀 화제도 모으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여정 씨가 한 이야기를 좀 그대로 옮겨보자면요. 동성애자든 이자든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이 발언이 왜 나왔냐 하면은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영화 이 결혼 피로연이 동성애 관련 이야기여서 인터뷰 과정에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윤여정 씨의 견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는데요. 실은 올해 초에 미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여정 씨가 자신의 큰아들이 동성애자임을 깜짝 발표를 해서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결혼 피로연이라는 영화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데 그 과정에서 좀 윤여정 씨의 직설 화법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이것을 두 카테고리로 딱 나누고 꼬리표를 붙이는 건 옳지 않다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한국이 아직도 좀 보수적이다. 내가 79년을 살아봐서 잘 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견해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소신 발언이네요. 근데 앞서 자녀 장남이었던가요? 그 발언으로 좀 당시에는 화제 모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윤여정 씨가 영화 결혼 피로연에 대한 현지에서의 그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때 이 영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 인터뷰에서 밝혀서 상당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말을 조금 언급을 하자면 이제 아들이 2000년에 커밍아웃, 그러니까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밝혔고 이후에 뉴욕에서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을 때 그때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까지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은 아들보다도 사위를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농담조의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때 일들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이제 영화에서의 그런 실제 경험을 녹여낼 수 있었고 공유할 수 있었다라고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많은 팬들로부터 큰 응원들이 이어졌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진취적이고 또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진 대배우가 언론에서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성소수자들은 또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라면서 그런 반응들이 쭉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논란이 되는 발언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 취재진이 윤여정 씨에게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여정 씨가 저는 제 일을 다 했으면 미션이 끝난 거지 세일즈맨 역할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배우로서 작품 안에서 연기를 잘 했으면 역할을 다 한 것이지 영화 홍보까지는 못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요. 이걸 두고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배우로서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윤여정 씨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배우는 연기로
말하는 것이 맞다. 또 소신이 멋지다.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좀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윤여정 씨의 발언이 뭐 맞다 틀리다는 논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매력 포인트는 관객 나름의 찾아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좀 선회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워낙 요즘 이 영화가 관객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팀 같은 경우에도요. 주연 배우들이 총 출동해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영화 봐주세요 이런 홍보 차원을 넘어서 이 영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객과의 소통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 윤여정 씨의 발언이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신 대로 뭐 국내외 스타들이 대거 참석을 하는데 좀 지각하는 일도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통 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지각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영화 윗집 사람들의 뭐 하정우 씨, 공효진 씨, 김동우 씨는 원래 이제 정해져 있던 오픈 토크 행사 시간에 교통 체증 때문에 한 15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배우 윤여정 씨 역시도 같은 날 행사에서 예정보다는 교통 체증 때문에 지각을 했는데 사실 이때 이제 그런 팬들을 향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발언이 없어서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에 대한 예의가 없이 아무런 사과 없이 이 행사를 진행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이어졌었는데 사실 뭐 많이 늦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팬들을 조금 배려하는 발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배우 전지현 씨 관련 소식인데 지금 중국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지금 드라마에 복귀했잖아요. 맞습니다. 배우 전지현 씨가 주연을 맡은 지금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한 대사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전지현 씨는 유엔 대사 출신의 대통령 후보로 극중에서 이 특수요원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대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앞뒤 맥락 없이 이 대사만 잘라서 영상이 지금 온라인에 유포가 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고 또 극중 대사인데 논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긴 하죠. 사실 근데 가끔 드라마 속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혼나는 경우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뭐 그만큼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런 몰입이 더 과하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와 배우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드라마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 대사를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뚝 떼놓고 보면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큰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난 여론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대사도 있지만 드라마 속에 어떤 장면들도 좀 문제 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당 드라마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홍콩의 판자촌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좀 일부 네티즌들은 좀 고의적으로 중국의 모습을 좀 악의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판자촌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냐. 특히 색감 같은 것도 너무 어둡게 묘사되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을 상징하는 이 별 5개 문양의 카펫이 밟히는 그런 장면이 노출된 부분 그리고 극중에 악역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중국에서 좀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어느 정도 수예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 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크게 악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을 모욕하는 연예인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전지현 콘텐츠 삭제, 또 전지현 후속 조치 등의 검색어가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 실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중국 누리꾼들은 이번 일로 중국 내에서의 전지현 씨의 경력이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반응과 함께 실제로 좀 보이콧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단순히 이런 비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내 그 소셜 미디어에서는 한한령을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히 뭐 전지현 씨나 혹은 이 작품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예.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전지현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시계 등의 그런 브랜드 업체들이 또 광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나니 결국에는 한류 스타가 자주 겪게 되는 그런 중국 리스크가 다시 한번 현실화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에 전지현 씨가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드라마이긴 한데요. 전지현 씨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사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시청률이 28.1%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당시 극 중에서 전지현 씨가 입었던 옷이며 입술에 발랐던 립스틱 이런 것들은 정말 품절을 대란이 일어서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그야말로 천송이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극 중에서 전지현 씨가 이 치킨과 맥주, 그러니까 치맥을 먹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중국까지 넘어가서 열풍을 일으키면서 당시에 한국식 치킨집이 중국에서 대거 열리는 그런 집계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지현 씨 동방 여신이라고 막 불렀다면서요? 그렇죠. 전지현 씨가 동방 여신입니다. 동방의 신비로운 여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예. 전지현 씨가 입은 옷, 전지현 씨가 바른 화장품, 심지어 전지현 씨가 먹는 이 치킨과 맥주까지 중국 전역에서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전지현 씨가 입었다 하면 완판되는 사태가 주로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인기를 얻어오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좀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이제 식장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고 있다는데 이게 신라호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신라호텔이 최근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계약한 일부 예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라호텔 측은 11월 초에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당사자들은 11월 초면 이제 약간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예고 없이 취소 통보를 받아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여기저기 지금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 초 국가 행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에이펙이 이제 10월 31일인가요? 11월 1일까지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어떤 행사인지? 아니요. 아직 신라호텔 측에서는 정확한 어떤 행사 때문이다라는 걸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정부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정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11월 초에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경주에서 10월 말에 열리는 에이펙과 관련된 국가 행사 때문에 신라호텔이 사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니 어떤 국가 행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회원국만 21개 나라니까 한 3,000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해. 혹시 이거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는 이제 추측인데 근데 예약했던 뭐 신부 신랑 입장에서는 2달도 안 남은 거니까 당황스럽긴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11월 초 예식하려고 했으면 지금쯤이면 인사 다니고 청첩장 막 돌릴 때거든요. 예. 청첩장에 당연히 예식 장소도 써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새롭게 안내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장소를 예약을 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일 것 같아요. 보통 결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식장 잡는 것부터 하거든요. 인기 있는 곳은 한 1년 전부터 그중에서도 원하는 날짜하고 시간에 하려면 1년 반 정도는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취소 통보를 받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장소에서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또 미루자니 신혼여행이나 다른 것들도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신부 입장에서 오롯이 보자면 식장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웨딩드레스를 고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조명이 화려한 곳은 비즈 장식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난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가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혼식도 일륜지 대사라고 부르는 큰 행사인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서 변호사님 국가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일방적인 취소이기 때문에 예. 이제 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이제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내용 중에 뭐 국가 행사 등을 이유로 해서 호텔 측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면 뭐 이것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계약서에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라 호텔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런 근거 규정은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들과 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 만약 이런 해지 혹은 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이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 약관규제법상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근거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방적인 취소는 부당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각종 그런 비용들 결혼식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뭐 간접 비용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위자료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고객들에게 부담을 해야 되는 이 호텔 측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일단 적어도 이 정부 측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해제가 가능하다. 이 식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인정이 돼도요. 보상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고객 측의 사유로 취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계약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환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